네, 여러분 시간 잘 쉬셨나요?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과 생활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후로 첫 수업으로 법과 도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도덕은 우리가 PPT 자료를 같이 보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법이 왜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법은 왜 있는 거죠? 법은 왜 지키시나요?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 퀴즈 과제방에 이 질문을 다시 올리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이후에 잘 생각해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이 왜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대로 댓글을 다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코멘트를 하는 것으로 퀴즈 과제방은 과제를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넓은 도덕 개념은 윤리, 도덕, 사회규범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윤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란 ethics죠. 각 개인이 양심을 기초로 하여 선한 것 또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규범이 바로 윤리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양심 있나요? 양심 놓고 오신 분들 없죠? 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자기한테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하나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별들을 보고 경외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런 자연 법칙성 이런 것들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고 다른 하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보고 정말 경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말하는 양심은 영웅적인 결단만이 양심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의 규범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양심. 그래서 보면은 독일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이른 새벽 시간에 아무도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이 꼭 빨간불 신호등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떠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규범은 양심선언에서 표명되는 윤리적인 자기평가처럼 순전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집단적이면서 형이상학적, 종교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은 이와 같은 의미의 윤리규범에 대한 확신과 그에 따른 삶의 영위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해서 양심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죠. 윤리규범의 예로는 전통윤리와 종교윤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동성동본 혼인 금지나 각종 유교적인 제식들은 형이상학적 전통윤리면서 그 전통윤리의 계승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집단만이 규범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집중 거부와 수혈 거부 같은 여호와의 증인의 계명들은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의 윤리면서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이 승인하는 윤리 규범이죠. 또한 그 가톨릭에서 보면 성직자가 고해 성사를 통해 알게 된 범죄 사실을 고발하지 않는 것, 이것은 특수한 직업윤리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단적 또는 형이상학적 종교윤리는 설령 그 윤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거나 그것의 보편적인 효력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결코 보편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종교 간의 다원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선 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가치관도 다양하고 세계관도 다양하고 종교관도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종교라 할지라도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로 도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은 모럴이죠. 도덕이란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적이라 함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규범의 타당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즉 도덕은 특정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승인되고 실행된 규범의 총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성은 윤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식별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덕이란 공존 부분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면 그 사회가 공존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도덕, 모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것들 다 모럴이죠. 마지막으로 사회규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규범은 여러분들이 간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의료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중요한 법원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게 사회규범이어서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규범은 실제 그 사회에서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규범을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 좌측 통행을 했지만 지금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 길을 갈 때 보면 우측 통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규범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넓은 의미의 도덕, 그 안에 도덕, 윤리, 사회규범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도덕 하면은 자신을 죽이려는 타인을 살해하는 정당방위 행위 같은 행위는 도덕적인 그런 것이죠.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라는 것도 모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정당방위라는 그런 거에 한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도 모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윤리는 종교윤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윤리규범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법제화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배제된 것을 보면은 종교윤리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같은 거, 수혈 거부, 병역 거부 같은 거는 법제화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톨릭에서 많은 부분이 수용된 그런 윤리규범이지만 수용된 법들을 보면 인간복지에 관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많은 부분이 캐톨릭적인 종교윤리가 많이 반영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규범인데요. 사회규범도 법제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규범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것들은 경범죄 처벌법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노상방뇨라든지 야간에 고성방가하는 그런 것들 다 경범죄 처벌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우리가
관행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의료에 있어서 실수로 뭐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업무 중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과실범은 제가 현직에 계신 부장판사님들을 한번 이야기 여쭤봤던 경우에 과실범은 처벌할지 말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과실범 판단 기준은 주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고 죄의 여부를 따진다고 해요. 이때 그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그 근거로 첫 번째로는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에 음주운전 하지 말라라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을 텐데요. 그런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실수로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에 주의 의무 위반을 한 거죠.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규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크게 사회규범은 보편적 사회규범과 지역화된 사회규범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사회규범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윤리, 도덕, 사회규범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는 판례상으로는 조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경범죄, 처벌죄에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런 보편적 사회규범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역화된 사회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현대사회는 이 사회규범은 현대사회에서 사회규범은 하부 문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호 영역이라는 의료 영역이라는 이 하부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규범인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어느 특정 대학 병원에서는 수혈함에 있어서 의료진이 많이 부족하니까 실제 이건 사례예요. 의료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수혈만 의사가 하고 두 번째 혈액봉지부터 교체하는 것은 간호사가 하기로 한 그런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수혈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하게 되어 의료인 중에서 의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병원만 특별히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간호사 회의 통해서 그럼 두 번째 혈액봉지부터는 간호사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만 하고 있는 관행인 거죠. 이게 바로 지역화된 사회규범인데요. 이 경우에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법원이 판단을 했을까요? 이거는 사회규범이고 그 병원에서 인정되는 관행이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간호사분이 이제 실수로 A형인 혈액형 환자와 B형인 혈액형을 바꿔서 수혈을 하게 된 사항이어서 바로 이 환자분은 바뀐 혈액형을 받고서는 혈액응고로 인해서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안인데요. 우리 형법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책임 원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간호사분이 이제 자기가 실수로 바꿔서 혈액봉지를 넣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사항인데요. 그러한 관행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그 병원에서
회의를 통해서 두 번째 혈액봉지부터는 간호사가 하겠다라고 한 그런 관행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호 현장에 투입해서 나갔을 때 우리가 4년간 간호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4학년 졸업하고 간호사 국시도 잘 통과해서 좋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원에 취업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항상 생각하시고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볼 지역화된 사회규범으로서의 그 관행을 또 법원이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한 판례만 더 확인해 보면 산부인과 개원이들이 충분한 혈액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 시 산모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일 때만 충분한 혈액을 비치하고 그 이외에는 관행적으로 한 2개 정도만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일 때는 아예 준비하지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왕절개 수술할 때 과다 출혈을 해서 산모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혈액 수급을 보면은 그렇게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 제왕절개 수술마다 우리가 혈액을 충분히 확보해서 또 해동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가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가 혈액 한번 냉동되어 있는 것을 해동시키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우리 혈액 수급으로 보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관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해준 그런 사항이에요. 이런 관행을 인정해 주게 되면은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과실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걸 관행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 이게 지역화된 사회규범으로서 관행으로서 법원이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것이 우리 병원에서 하는 관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것이 관행으로 인정돼서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행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습성을 보면은 형사 정책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는 혈액 수급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혈액 사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본 사례 같이 그래서 첫 번째 판례에서 같이 우리가 전공의법으로 인해서 인턴 레지던트들 인력이 더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 영역에서 혈액을 그렇게 한다라는 이런 관행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것이 법에 처벌받는 그런 것이 될지 아닐지 생각하고서는 항상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제가 퀴즈를 낼 거여서 수업 시간 이후에 퀴즈를 보시고 퀴즈에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